한 달도 되지 않아 10명의 부모가 저택을 떠났다. 어떤 이는 비명을 지르며 어떤 이는 울면서 나갔다. 이유는 돈이 아니었다. 공포의 근원은 재벌의 세 딸들이었다. 그녀들은 화려한 저택을 지옥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나 어느 날 새로운 한 직원이 나타났고 그녀는 이전에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즐기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시청 중인 도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강가의 저택은 한국의 가장 성공한 재벌 중 하나인 강태현 회장의 집이었다. 서울 강남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그 집은 호화로움의 상징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곳이었다. 웃음소리 대신 긴 복대는 한 달 만에 10명이나 되는 가정교사들이 공포에 질려 사직하고 떠나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문제는 후한 월급이나 제공되는 수많은 편의시설이 아니었다. 문제는 북쪽 별채에 사는 세 어린 여자아이들이었다. 다미, 소라, 그리고 하나. 7살 새 쌍둥이들은 외모는 동일했지만 성격은 확연히 달랐다. 다미는 몇 분 차이로 첫째인데 항상 미간을 찌푸린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세상과의 영원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라는 둘째로 가장 장난기 넘치는 아이였으며 복잡한 장난을 꾸미는 전문가였다. 하나는 막내로 조용했으며 그녀의 큰 눈동자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 깊은 비밀을 간직한 듯했다. 함께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을 진정한 전쟁터로 바꿔놓았다. 가정교사들 위로 물잔을 쏟고 신발을 숨기며 침대에 밀가루를 뿌리고 합창으로 비명을 지르며 누구든 인내심을 고갈시켰다. 심지어 김상훈 집사와 같은 오랜 직원들조차 그들 앞에서는 긴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반항적인 행동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아이들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은 고아들이었고 각각의 장난은 가면을 쓴 고통스러운 외침이었다. 그들의 깊은 아픔과 외로움의 표현이었다. 강태현 회장은 과거의 따뜻함과 웃음이 가득했던 아내 이수연 여사의 죽음 이후로 세 딸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경영일에 파묻혀 새 아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되었다. 심지어 유명 심리학자들과 상담을 받았지만 어떤 전문가도 이 작은 삼총사의 장난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저택의 직원들은 이 상황을 마귀들의 춤이라고 불렀다. 새로운 가정교사가 도착하면 직원들은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내기를 했다. 가장 길게 남은 사람은 일주일을 버텼다. 대부분은 하루도 차에 못 버티고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새 쌍둥이의 눈물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세 자매는 함께 침대에 누워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다미는 고집스럽게 눈물을 참았고 소라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으며 하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보고 싶어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미는 침묵했지만 손을 뻗어 자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도 그래, 소라가 속삭였다. 예전에 아빠요. 저택의 웅장한 벽 너머 강태현 회장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등을 돌려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굳어져 이제는 자신의 딸들의 얼굴에서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가정교사가 도착했다. 박미숙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여성이었다. 그날 아침 강가의 저택은 익숙한 혼란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 고용된 가정교사가 연두색으로 염색된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왔다. 그녀는 급하게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향해 돌진했다. 귀신 들린 아이들이에요. 아무도 견딜 수 없어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출구를 필사적으로 밀었다. 새 쌍둥이는 기둥 뒤에 영리하게 숨어 있으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소라는 자랑스럽게 박수를 치며 외쳤다. 11분, 전 사람보다 더 빨리 도망갔어. 그러나 다미는 같은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더 어두웠고 중얼거렸다. 아빠가 우리가 문제라고 하실 거야. 하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빠는 이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셔. 세 자매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말이 가슴 아픈 진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들은 저택의 또 다른 공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다미가 자매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직원들이 복도를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보며 새 쌍둥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또 다른 가정교사가 올 거야? 소라가 속삭였다. 이미 새로운 장난을 계획하는 듯한 미소를 띠며. 한편 웅장한 서재에서 강태현 회장은 창문으로 바깥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저히 다림질된 양복과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는 그를 마치 흔들림 없는 강철 조각상처럼 보이게 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은 깊은 피로를 드러냈다. 김상훈 집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서재에 들어왔다. 40년간 강 가문을 섬겨온 그는 회장의 기분이 어떨지 이미 알고 있었다. 회장님, 고미영 선생님이 사직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보고했다. 강태현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창문의 유리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었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실망, 그리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무력함을 보고 있었다. 이번이 10번째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1번째입니다, 회장님. 김상훈이 정정했다. 서재의 창문으로부터 반사된 회장의 표정 변화를 살피며 강태현은 갑자기 돌아서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김상훈은 여러 해 동안 본 분노의 폭발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회장이 진정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선생님을 찾을까요, 회장님? 김상훈이 조용히 물었다. 강태현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이 서랍 안에 작은 사진 액자를 만지작거렸지만 꺼내지는 않았다.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가 중얼거렸다. 누군가 내 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사람이. 수연이가 없는 집에서.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여전히 그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그의 상실감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했다. 별채에서는 새 쌍둥이가 그들의 방에서 또 다른 장난을 꾸미고 있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각자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택의 정문 초인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모든 것을 바꾸게 될 방문객의 도착을 알렸다. 김상훈은 창문으로 다가가서 도착한 택시를 보았다. 그의 예리한 눈은 택시에서 내리는 평범하게 보이는 여성을 감지했고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새 가정교사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강태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도 곧 떠나겠지.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현 회장은 갑작스럽게 일어서며 참을 수 없는 짜증을 내뱉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요? 또 다른 교사를 구하시오. 김상훈 집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수십 년간 강가를 섬긴 세월을 보여주었다. 그는 강태현이 아직 학생이던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 왔으며 이수연 여사와의 첫 만남, 그리고 새쌍둥이의 탄생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정중히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김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무도 견디질 못합니다. 아가씨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강태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신의 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거부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오. 그 선생들이 문제야.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 그는 무거운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연이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의 죽은 아내의 이름은 마치 유령처럼 방 안에 떠돌았다. 이수연 여사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때부터 강태현은 자신을 일과 침묵 속에 파묻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의무라는 산더미 아래 묻어버렸다. 김상훈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물러나려 할 때 강태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상훈 씨. 네, 회장님. 수연이가 그녀가 보고 싶소. 이 말은 강태현의 입에서 거의 흘러나오지 않았다. 김상훈은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고용주가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김상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수연 여사님은 이 저택에 비치셨습니다. 저택 북쪽의 별채에서 새 쌍둥이는 그들의 방에 모여 있었다. 겉으로는 다음 장난을 계획하는 듯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나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볼 수 있을까? 다미는 언제나처럼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소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다. 난 가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특히 밤에.
다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빠도 우리를 떠난 것 같아.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세 자매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장난과 반항은 관심을 끌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다시 그들을 바라봐 주기를 갈망했다. 소라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새 교사가 온대.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다미는 쓰게 웃었다. 열흘도 못 갈걸. 하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어쩌면 이번엔 달라질지도 몰라. 다른 두 자매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봤다. 그들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기에 희망을 품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때 현관 벨소리가 들려왔다. 김상훈이 창문으로 다가가 도착한 택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중얼거렸다. 택시? 보통 선생들은 회사 차를 타고 오는데 그는 저택의 화려한 정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소박한 차림의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숙이었다. 그녀는 유명 교육기관에서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추천장도 없었다. 그저 절실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것이었다. 김상훈의 얼굴에 의심의 표정이 스쳤다. 당신이 새 가정교사입니까? 강가의 저택을 감싸던 우울함 속에서 정문 앞에 한 대의 택시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간단한 가방 하나와 소박한 옷차림이 전부였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숙이었다. 35살의 그녀는 화려한 교육 이력도 없었고 부유한 가정의 추천장도 없었다. 그저 신문에 실린 절박한 구인 광고를 보고 온 것뿐이었다. 미숙은 저택의 웅장함에 잠시 숨이 막혔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기둥과 넓게 펼쳐진 정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현대적 건축 양식의 본체는 그녀가 속할 법한 세계가 아니었다. 정문 경비원 정기철은 그녀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회색빛 제복은 그의 권위를 드러냈고 냉소적인 눈빛은 그가 이 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아왔음을 말해주었다. 당신이 새 가정교사? 그가 조롱하듯 물었다. 3일도 못 갈 텐데. 그러나 미숙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정기철이 예상하지 못했던 평온함과 결연함이 있었다. 저는 며칠 있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머물기 위해 왔습니다. 정기철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게이트를 열어주었다. 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의 복도를 지나는 동안 미숙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조선시대 도자기들,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들은 주인의 취향과 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가족 사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몇몇 공식적인 행사 사진이 있을 뿐 가족의 일상을 담은 따뜻한 사진은 없었다. 김상훈 집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미숙을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하는 듯했다. 박미숙 씨,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의 서비스로 다듬어진 공손함 속에서도 약간의 의심이 묻어났다. 네, 맞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이 곧 면담하실 겁니다. 그 전에 김상훈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아무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김상훈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미숙이 고개를 돌리자 세 개의 동일한 그림자가 기둥 뒤로 재빨리 숨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김상훈을 따라 계속 걸었다. 대저택의 깊숙한 곳에서 유순자 요리사가 부엌에서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숙이 지나가자 고개를 들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새 선생님. 유순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묻어났다. 여기서는 운이 필요할 거예요. 미숙은 감사의 미소를 보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다. 유순자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가씨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회장님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셨어요. 이 집에는 돈보다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유순자가 덧붙였다. 새 쌍둥이 아가씨들은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다미 아가씨는 항상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상처받기 쉬운 아이예요. 소라 아가씨는 장난꾸러기지만 그것은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 아가씨, 그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김상훈이 미숙을 부르자 그녀는 유순자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저택 깊숙이 들어갔고 미숙은 이 집의 모든 화려함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거대한 집은 마치 빈 껍데기 같았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강태현 회장의 서재 앞에 도착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다를 것이라고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숙은 깊은 결심을 담아 속삭였다. 나는 이 집에 변화를 가져올 거야. 김상훈 집사는 저택의 계단에서 박미숙을 맞이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 다른 구두, 그리고 천 리본으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이 환경의 완벽한 호화로움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박미숙 씨, 맞으시죠? 그가 건조하고 거의 물에 가까운 톤으로 물었다. 네, 맞습니다. 미숙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로 대답했다. 김상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지금부터 경고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가씨들은 글쎄요,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미숙은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김상훈은 짧게 비웃듯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아이러니로 가득했다. 모두 도망가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바닥을 장식한 대리석보다도 더 차가웠다. 직원들은 그녀를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며 지나갔다. 오직 유순자 요리사만이 앞침에 손을 닦으며 짧게 인사를 건넸다. 행운을 빕니다, 아가씨. 유순자가 거의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이 집에는 돈보다 마음이 더 필요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 경고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느꼈다. 그들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북쪽 별채로 향했다.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처럼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공간 분리였다. 새 쌍둥이는 이 별채에서 주로 생활했다. 미숙은 그 방의 문을 열자마자 세 쌍의 동일한 눈동자가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담이, 소라, 하나는 일렬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똑같은 따은 머리 스타일로 정돈되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들은 마치 도자기 인형 같았다. 아무도 미소 짓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미숙은 그 세 쌍의 눈이 자신을 향한 무게감을 느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 얘들아, 나는 박미숙이야.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 왔어. 소라가 조롱하는 목소리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3일도 못 버틸 거예요. 다른 두 자매는 공모자처럼 웃었고 미숙의 일반적인 두려움이나 분노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숙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고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보였다. 그럼 그 3일이 너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되어야겠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새 쌍둥이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가정교사들은 즉시 충격을 받거나 그들을 위협했다.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미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전의 기운이 가득했다. 미숙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무서워? 만약 너희가 굶주린 호랑이라면 무서울 테지만 나는 3명의 아름다운 소녀들만 보고 있어. 하나 가장 조용한 아이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고 그녀의 눈에 호기심의 작은 불꽃이 빛났다. 미숙의 접근 방식이 초기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신호였다. 호랑이라니요. 소라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미숙은 조용히 웃으며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적대감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볼 수 있었다. 마치 작은 새들이 가시 돋친 깃털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과 같았다. 좋아, 호랑이 3마리. 미숙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배고픈가? 뭐 먹고 싶어? 새 쌍둥이는 다시 한번 당황했다.
일반적으로 가정교사들은 엄격한 식사 시간과 규칙을 강요했다. 우리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하나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하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떡볶이를 만들어 보자. 유순자 선생님께 부탁해 볼까? 다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진짜로요? 보통 선생님들은 건강에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해요. 미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먹는 것도 건강에 좋아. 특히 우리가 함께 만든다면 더 맛있을 거야. 미숙이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새 쌍둥이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상황이었다. 오지 않을 거야. 미숙이 문에서 돌아보며 물었다. 아니면 호랑이들은 요리하는 법을 모르나? 소라가 먼저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호기심과 도전이 뒤섞인 표정이 스쳤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다미와 하나도 따라 일어났다. 세 자매가 미숙을 따라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김상훈 집사는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다. 미숙의 첫 번째 시험은 그녀의 소개 직후에 왔다. 소라, 가장 장난기 많은 아이가 일부러 카펫 위에 주스 잔을 엎질렀다. 그녀는 가짜 실수인 척하며 교활한 표정으로 미숙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아이고, 쏟았네. 소라가 아기를 숨기지 않고 말했다. 미숙은 그녀를 꾸짖는 대신 차분하게 바닥에 앉아 냅킨으로 얼룩을 닦기 시작했다. 괜찮아. 카펫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행운이야. 여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 자매는 완전히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고함, 꾸짖음 또는 심한 벌을 기대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장난을 이렇게 침착하고 이해심 있게 대처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또 다른 함정이 준비되었다. 새 쌍둥이는 소금통을 숨기고 설탕으로 채웠다. 미숙이 국에 약간 뿌려 맛을 보았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능숙하게 숨겼다. 이상한 요리법이네.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누가 이런 멋진 요리사였을까? 소라는 활짝 웃었고 다미도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려 했다. 하나는 웃음을 감추기 위해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미숙은 공모자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도 장난의 일부인 것처럼. 내일은 더 많은 비밀 요리법을 가르쳐 주길 바랄게. 그녀가 말했다. 처음으로 세 자매는 함께 진심으로 웃었다. 악의 없이 순수하고 기쁨에 찬 웃음소리였다. 오랫동안 저택에서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미숙은 그들이 더 많은 장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침대를 점검했고 예상대로 시트 사이에 밀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른 침대 시트로 교체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베개 밑에 작은 종이 봉투를 두었다. 안에는 여러 색의 사탕이 들어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새 쌍둥이는 일찍 일어나 미숙의 방에 살금살금 들어갔다. 그들은 그녀가 밀가루 침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숙은 이미 깨어 있었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좋은 아침 아가씨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내 베개 아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새 쌍둥이는 의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베개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사탕기예요. 그녀가 놀라서 외쳤다. 소라와 하나는 재빨리 다가와 사탕 봉투를 구경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혼란이 스쳤다. 왜요? 소라가 물었다.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모든 훌륭한 장난꾸러기들은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밀가루 침대는 꽤 창의적이었어. 하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빨간 사탕을 집어들었다. 아무도 우리 장난에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까지 재미없는 사람들만 만난 거네.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뭘 하고 싶어? 너희가 선택해. 다미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도 돼요? 물론이지, 미숙이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해. 소라의 눈이 반짝였다. 연못에서 물고기 잡기 어때요? 정원 뒤쪽에 작은 연못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미숙이 대답했다. 먼저 아침을 먹고 가자. 새 쌍둥이는 흥분해서 미숙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기가 느껴졌다. 식당의 한쪽 구석에서 강태현 회장이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김상훈에게 몸을 돌려 회의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오. 아무도 오래 가지 못했소.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록 그가 절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울려 퍼졌다. 오랫동안 그는 이런 종류의 웃음을 집에서 듣지 못했다. 그것은 더 행복했던 시절의 먼 메아리를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새쌍둥이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하나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만약 그녀가 3일 이상 있으면 어떨까? 다미는 회의적인 반응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아무도 그렇게 오래 견디지 못해. 그러나 소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이불 아래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외로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새 소녀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미숙의 존재가 점화시킨 작은 빛이었다. 강가의 저택은 다음 며칠 동안 미묘한 변화를 경험했다. 새 쌍둥이의 장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성격이 바뀌었다. 이제 그것은 순수한 반항이 아닌 더 재미있는 놀이에 가까웠다. 미숙은 그들을 직접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들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정원으로 데려가 작은 씨앗을 심고 꽃의 성장을 관찰하도록 했다. 이는 인내심과 생명의 순환에 관한 가르침이었다. 이 씨앗이 언제 자랄까요? 소라가 흙을 파헤치며 물었다. 금방 자라지 않아, 미숙이 대답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할 거야, 마치 우리처럼. 다미는 의심스럽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냥 완성된 꽃을 사면 되잖아요. 아빠는 돈이 많으니까.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다미의 손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았다. 구매한 꽃은 아름답지만 네가 직접 키운 꽃은 특별해. 그것은 내 노력과 사랑이 담긴 거니까. 하나는 조용히 자신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흙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우리 엄마도 정원을 좋아하셨어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미숙은 잠시 멈추고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아이들이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자발적으로 언급한 첫 순간이었다. 그래, 어떤 꽃을 좋아하셨니? 미숙이 부드럽게 물었다. 진달래요. 하나가 대답했다. 봄이 되면 언덕 위에 분홍색 꽃이 피어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진달래를 심어볼까? 미숙이 제안했다. 세 자매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은 대개 저택에서 금기시되었다.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허락할까요? 다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건 우리의 작은 비밀 정원이 될 거야. 때때로 슬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란다. 오후에는 함께 동화책과 모험 이야기를 읽었다. 미숙은 새 쌍둥이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도록 격려했고 이는 각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담이 진지한 아이는 더 자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종종 세 명의 소녀와 한 여성의 형태를 포함했지만 남성 형상은 항상 멀리 그림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소라, 장난꾸러기는 야외 게임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제한 없이 뛰고 점프할 수 있었다. 미숙은 그녀에게 전통 놀이인 땅 따먹기와 공기놀이를 가르쳤고 소라는 이 게임들을 빠르게 마스터했다. 하나, 조용한 아이는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숙과 생각과 관찰을 공유했고 미숙은 그녀를 주에 깊게 경청했다. 하나는 특히 별에 매료되었고 밤하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별은 왜 반짝이 나요? 하나가 어느 저녁 물었다. 그건 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야. 미숙이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빛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지. 엄마도 별이 되셨을까요?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하나의 손을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너희 엄마는 아마도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일 거야.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새쌍둥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빛이 생겨났고
웃음소리는 더 자주, 더 진실되게 들렸다. 저택 이전에는 긴장과 침묵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아이들의 진정한 웃음소리와 활기찬 에너지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변화를 눈치챘고 심지어 여전히 회의적인 김상훈 집사조차도 새로운 역동성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어느 저녁 미숙은 그녀의 작은 방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아이들은 변하고 있다. 그녀는 적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장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들은 가족을 그리워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택의 반대편에 있는 강태현의 서재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거의 항상 늦게까지 일했고 거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더 어려울 거야. 미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해. 강태현 회장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미숙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종이로 접은 작은 학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것에는 하나의 서툰 글씨체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다. 아빠가 내가 그림 그릴 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태현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새 쌍둥이가 집안에 숨겨두는 수많은 종이 학 중 하나였다. 각각의 학에는 소망이나 질문이 적혀 있었다. 그는 대부분을 무시해왔지만 이번 것은 그를 다르게 건드렸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의 문장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딸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 소녀는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다미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소라는 팔다리를 뻗은 채 하나는 웅크린 자세로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처음으로 강태현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아내를 닮았는지 완전히 직면했다. 같은 코의 곡선, 같은 입술의 모양, 같은 긴 속눈썹,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려 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소라의 이불을 당겨 덮어주었다. 그녀는 항상 자면서 이불을 걷어차는 습관이 있었다. 소라가 살짝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엄마? 강태현은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라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방을 나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머물렀다. 그는 열쇠로 서랍을 열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새쌍둥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강태현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진정한, 순수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수연아, 그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창가로 향했다. 멀리서 그는 별채에서 미숙이 새쌍둥이와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책을 함께 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로질러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태현은 미숙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타났다. 새쌍둥이와 미숙은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췄다. 아빠! 소라가 놀라서 외쳤다. 강태현은 불편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좋은 아침이다. 새쌍둥이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미숙은 공손하게 일어서서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강태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테이블 맨 끝에 앉았고 가족의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빠, 우리가 심은 꽃을 보고 싶으세요? 미숙 선생님이 우리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강태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평소처럼 바쁘다고 말하려 했지만 하나의 희망에 찬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시간이 나면.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미숙은 그 순간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다. 처음으로 강태현이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강태현은 미숙을 불러 세웠다. 박 선생, 그가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다. 아이들이 달라 보입니다. 미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단지 보여지길 원하는 겁니다, 회장님. 강태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돌아갔다. 그러나 미숙은 그의 눈빛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얼음벽의 작은 균열이었다. 아주 미세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지만 확실히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었다.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정원을 비추고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은 조용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북쪽 별채에서는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었다. 커튼 뒤로 세상에 반짝이는 눈이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떠날 거야. 장난꾸러기 소라가 자신감 있게 속삭였다. 어떤 가정교사도 우리의 첫 번째 큰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 다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그녀는 평온해 보였지만 모두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면 달아날 거야.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그녀가 떠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녀의 자매들은 마치 이단을 들은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소라는 코웃음을 치며 단언했다. 항상 떠나. 한편 미숙은 직원 숙소의 작은 방에서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새로 다림질한 제복을 점검했다. 그녀는 어제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진정한 무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 그들이 나를 시험할 거야.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시험할 거야. 아침 식사는 첫 번째 함정이었다. 미숙이 쟁반을 들고 식당에 들어서자 새 쌍둥이가 너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마치 작은 석상들처럼 이 침묵은 그녀가 함정임을 인식했다. 그녀가 식탁에 우유와 빵을 놓자마자 다미는 한 모금 마시고 즉시 식탁보에 뱉었다. 으악! 상했어! 그녀가 외쳤다. 소라는 구토하는 척을 하며 극적으로 연기했다. 선생님이 우리를 독살하려고 해요. 하나도 빵을 조금 맛보고 슬픈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맛이 끔찍해요. 세 자매는 소리 지르며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접시를 쏟고 식탁보를 빵 부스러기와 얼룩으로 뒤덮었다. 대부분의 가정교사라면 이런 장면에 인내심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숙은 동요하지 않았다. 놀라운 평온함으로 그녀는 다른 잔의 우유를 맛보고 미소를 지었다. 내게는 아주 맛있게 느껴지는데. 아이들은 당황했고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다면 새로 만든 이야기 채널에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저희의 작업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해 주세요. 비용은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미는 팔짱을 끼고 도전적으로 말했다. 거짓말! 앉으세요. 미숙이 차분하게 요청하며 도발을 무시했다. 오늘은 우유와 빵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직접 아침을 만들 거예요. 새 쌍둥이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다. 뭐라고요? 소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미숙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다. 따라와요. 호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공식 요리사들은 알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비밀이에요. 새 쌍둥이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새로운 감정이 그들의 눈에 떠올랐다. 가정교사가 그들의 함정을 게임으로 바꾼 것은 처음이었고 예상과 달리 그들은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며 그녀를 따라갔다. 부엌에서 그들은 방문객이 거의 없는 영역에 들어선 것에 약간 불안해했다. 하지만 미숙은 그들에게 작은 앞치마를 건네고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요리사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음식은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만든 음식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자, 이제 호떡을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각 아이에게 작업을 배정했다. 다미는 밀가루를 재고 소라는 설탕과 소금을 섞고 하나는 반죽을 조심스럽게 굴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새 쌍둥이는 요리의 과정에 완전히 몰입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소라가 물었다. 평소의 장난기 대신 진정한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로. 완벽해. 미숙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네오는 타고난 요리사구나. 다미도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은 이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조용히 반죽을 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작은 미소가 맴돌았다. 엄마가 우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었는데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셨어요.
미숙은 잠시 멈추고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건 네 엄마를 기리는 거야. 우리는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니까. 새 쌍둥이의 눈에 감정이 스쳤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느꼈다. 호떡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황금빛 과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바삭한 겉면과 달콤한 속, 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맛보는 동안 미숙은 아이들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유의 첫걸음이었다. 부엌문 근처에서 유순자 요리사는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저택에서 이런 진실된 행복의 순간을 보지 못했다. 드디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 집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부엌에서의 호떡 만들기 이후 새 쌍둥이와 미숙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들의 공모는 이제 장난이 아닌 창의적인 활동으로 향했다. 미숙은 그들에게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열심히 배웠다. 그날 오후 미숙은 아이들을 정원으로 데려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는 작은 꽃모종이 담긴 화분들을 가져왔다. 오늘은 우리의 비밀 정원을 시작할 거예요. 미숙이 말했다. 각자 심고 싶은 꽃을 선택해 보세요. 다미는 붉은 장미를 선택했다. 강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녀는 설명했다. 소라는 해바라기를 골랐다. 이건 항상 태양을 따라가요. 그리고 정말 크게 자라요.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진달래 모종을 선택했다.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흙을 파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었다. 미숙은 이것이 단순한 정원 가꾸기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새 쌍둥이가 무언가를 돌보고 성장을 지켜보고 인내심을 배우는 방법이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미숙이 말했다. 식물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되고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가 미숙을 바라보았다. 우리 마음이 아픈가요?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건 괜찮아. 그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미는 흙이 묻은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빠는 슬퍼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미숙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어른들은 때때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을 어려워해요. 특히 그 감정들이 너무 강할 때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라가 갑자기 물었다. 미숙 선생님은 슬퍼한 적 있어요?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펐어요. 그녀는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항상 내 편이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물었다. 나는 울었어요. 미숙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녀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고 느꼈어요. 새 쌍둥이는 조용히 미숙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전에 어른이 감정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도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물론이죠. 미숙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너희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녀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날 저녁, 새 쌍둥이는 미숙과 함께 거실에 앉아 그들의 어머니 이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기억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소라가 회상했다. 그리고 웃을 때는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었어요. 다미가 덧붙였다. 엄마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가 속삭였다. 비가 오면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하셨거든요. 미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너희 엄마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싶은 말, 그리움, 사랑을 모두 담아서요. 새 쌍둥이는 이 아이디어에 눈을 빛냈다. 그들은 곧바로 종이와 펜을 가져와 쓰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사랑이 뒤섞인 표정이 스쳤다. 미숙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것은 그들의 치유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였다. 슬픔을 억누르는 대신 그들은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편지가 완성되었을 때 미숙은 아이들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미가 말했다.
비밀 정원에 묻어요. 그럼 엄마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작은 의식을 가졌다. 새 쌍둥이는 그들의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고 그것을 그들의 비밀 정원에 묻었다. 그들은 각자 한 줌의 물을 뿌렸다. 이제 우리의 말이 꽃으로 자랄 거예요.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 엄마는 항상 그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새 쌍둥이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풀려나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드디어 내려놓은 것처럼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원의 한쪽에서 강태현이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연아, 네가 그리워. 다음 몇 주 동안 강가의 저택은 점차 변화의 바람을 경험했다. 새 쌍둥이의 장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파괴적이기보다 재미있고 창의적인 성격을 띠었다. 미숙은 그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고 매일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르쳤다. 아침이면 그들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새 쌍둥이의 비밀 정원은 이제 다양한 꽃과 작은 채소들로 가득 찼다. 다미는 정확한 간격으로 식물을 심는 데 집중했고 소라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을 즐겼으며 하나는 조용히 각 식물의 성장을 기록하는 작은 일기를 썼다. 보세요. 진달래의 새싹이 나왔어요. 하나가 어느 날 아침 기쁘게 외쳤다. 세 자매는 작은 초록색 새싹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자부심이 빛났다. 우리가 했어요. 다미가 드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걸 잘하게 했어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들이 했어. 생명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단다. 오후에는 미숙이 새 쌍둥이에게 한국 전통 놀이와 예술을 가르쳤다. 그들은 연을 만들어 날리고 제기차기를 배우고 전통 민요를 불렀다. 때로는 유순자 요리사가 합류해 떡과 한과 같은 전통 간식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다. 저녁에는 미숙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새 쌍둥이가 직접 이야기를 지어내도록 격려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희망적이고 밝아졌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항상 고아였거나 버려진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모험을 떠나는 용감한 영웅들, 마법의 정원을 발견하는 탐험가들, 그리고 신비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미숙은 또한 새 쌍둥이에게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감정 일기를 쓰도록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소라가 물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야, 미숙이 설명했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슬플 때는요?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란다. 미숙이 대답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다는 증거야. 그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마.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고 그런 다음 계속 나아가렴. 다미는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는 슬픔을 표현하지 않아요. 미숙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 특히 어른들은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란다. 그날 저녁 미숙은 새쌍둥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너희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었다. 아빠가 좋아할까요? 하나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미가 덧붙였다. 그는 우리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어야 해. 모든 관계는 시작이 필요하거든. 새쌍둥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미는 가족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고 소라는 아버지의 회사 이름인 강장, 자를 멋진 캘리그래피로 쓰기로 했다. 하나는 작은 종이접기 선물 상자를 만들어 안에 그들이 정원에서 딴 꽃을 넣기로 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열심히 작업했다. 미숙은 그들을 격려하고 도왔지만 모든 창작물은 온전히 아이들의 것이었다.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다미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감동적이었다.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고 5번째 형상은 구름 위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소라의 캘리그래피는 대담하고 활기찼으며 하나의 종이접기 상자는 섬세하고 우아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라가 물었다. 아버지 서재 책상 위에 놓자 미숙이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조용히 강태현의 서재로 향했다. 다행히 그는 회의차 외출 중이었다. 그들은 선물을 책상 중앙에 조심스럽게 놓고 살금살금 빠져나왔다. 그날 저녁 강태현이 서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책상 위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하나씩 살펴보았다. 다미의 그림을 보며 그의 손가락이 5번째 형상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소라의 캘리그래피를 보고 그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나의 상자를 열어 안에 있는 진달라의 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순간 젖어들었다. 강태현은 의자에 앉아 이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선물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이제 살짝 열리려 하고 있었다. 강태현 회장이 새 쌍둥이의 선물을 받은 다음 날 저택 전체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반응을 알지 못했고 조반 시간에 그를 마주칠까봐 반쯤은 기대하고 반쯤은 두려워하며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식탁에는 그들뿐이었다. 강태현은 이른 아침 회의로 이미 출근한 상태였다. 아빠가 우리 선물을 보셨을까요?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알겠어? 아마도 너무 바빠서 못 보셨을 거야. 소라는 실망한 표정으로 죽을 휘저었다. 우리가 뭘 기대한 거지? 미숙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실망을 이해했지만 변화가 천천히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특히 강태현처럼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인내심을 가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씨앗이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오후 새 쌍둥이는 미숙과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김상훈 집사가 나타나 미숙에게 다가왔다. 박 선생님, 그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회사에서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3개의 작은 상자를 건넸다. 각 상자에는 새 쌍둥이의 이름이 한자로 쓰여 있었다. 미숙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지만 침착하게 상자들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 김상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마치 그도 이 전개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미숙은 상자들을 들고 새 쌍둥이에게 돌아왔다. 너희들을 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다미가 먼저 자신의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었고 안에는 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가 들어있었다. 작은 카드에는 단 한마디가 씌어 있었다. 그림 실력이 좋구나. 소라는 흥분하여 자신의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전통 서예 도구 세트가 있었다. 그녀의 카드에는 글씨체가 아름답다라고 쓰여 있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교한 종이 접기 책과 다양한 색상의 고급 한지가 있었다. 카드에는 내 작품이 섬세하구나 라고 적혀 있었다. 새 쌍둥이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단순히 그들의 선물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와 재능을 인식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선물을 보낸 것이었다. 아빠가 우리를 봤어요. 하나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우리 선물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소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다미는 여전히 말없이 수채화 세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새로운 감정이 스쳤다. 희망. 그날 밤 새 쌍둥이는 새로운 열정으로 그들의 예술 활동에 빠져들었다. 다미는 더 밝은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소라는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서예 작품을 준비했으며 하나는 복잡한 종이 접기 꽃을 만들었다. 미숙은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며 미소 지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것이 큰 전환점임을 알았다. 강태현의 얼어붙은 마음에 드디어 해빙의 조짐이 보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새 쌍둥이가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은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아, 아빠, 다미가 첫 번째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했다. 강태현은 신문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부드러움의 희미한 흔적이 있었다. 앉거라, 그가 말했다. 평소보다 덜 권위적인 어조로.
새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본 후 조용히 테이블로 향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온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가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변화였다. 식사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랜 겨울 후 첫 번째 봄날의 고요함과 같았다. 기다림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현이 갑자기 말했다. 오늘 시간이 되면 너희 정원을 보고 싶구나. 새쌍둥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소라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현은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새쌍둥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새쌍둥이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비밀 정원을 정돈하고 작은 돌길을 깔고 새로 핀 꽃들 주위에 조약돌로 테두리를 만들었다. 미숙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고 그들을 격려하면서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아빠가 정말 올까요? 소라가 계속해서 물었다. 반은 흥분하고 반은 의심하는 목소리로. 아빠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다미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다. 하나는 조용히 진달래 주변의 흙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도 우리 정원을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숙은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가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미숙이 말했다. 이 정원은 너희들의 사랑과 인내심, 그리고 협력의 결과야. 오후 3시경. 저택의 뒤쪽 테라스 문이 열렸다. 강태현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상의 단추도 풀려 있었다. 그는 약간 불안해 보였고 정원으로 향하는 길을 망설이는 듯했다. 새쌍둥이는 그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빠, 소라가 먼저 외쳤다. 언제나처럼 가장 외향적인 아이답게. 강태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너희 정원을 보여주겠다고 했지? 그가 말했다. 약간 어색하게. 새쌍둥이는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곧 그들의 아버지를 정원 둘러보기 투어로 안내했다. 그들은 각자 심은 식물들, 만든 작은 길, 그리고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진달래를 보여주었다. 이건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던 꽃이에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며. 강태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고통이 스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작은 진달래 새싹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어머니는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는 북한산을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하셨지. 새쌍둥이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머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우리도 북한산에 가볼 수 있을까요? 소라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고통, 그리움, 불확실함, 그리고 마침내 결심. 다음 봄에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진달래가 필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을 거다. 이 약속은 간단해 보였지만 그 의미는 깊었다. 강태현은 단지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닌 몇 달 후에 약속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딸들과 함께하는 미래. 다미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고 있던 것처럼 갑자기 말했다. 아빠, 우리가 그린 그림이랑 만든 선물들 정말 마음에 드셨어요? 강태현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의 순간 감정이 스쳤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매우 마음에 들었다. 특히 너희 어머니를 포함시킨 가족 그림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미숙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개입하지 않고 이 순간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하나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강태현은 놀란 듯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작은 손을 감쌌다. 아빠, 하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우리 피아노 연주해 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아빠가 정말 잘 치신대요. 이 말은 강태현에게 뜻밖의 충격을 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이수연이 죽은 이후로. 그것은 그들이 함께 즐겼던 활동이었고 그녀의 죽음 이후 그는 그 추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피아노 뚜껑을 열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시작했다.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았다. 많이 서툴 거야. 괜찮아요. 소라가 말했다. 갑자기 흥분해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듣고 싶어요. 강태현은 새쌍둥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슬픔이었지만 이전처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래,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한 곡 정도는 칠 수 있을 것 같구나. 강태현은 거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새쌍둥이는 그의 뒤를 따랐고 미숙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 순간이 온전히 가족의 것이 되도록 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들 모두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위치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로 향했다. 피아노는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강태현은 피아노 앞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새쌍둥이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피아노를 덮고 있던 천을 벗겼다. 먼지가 공중에 떠올랐고 햇빛이 반짝이는 검은 표면에 비쳤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게 언제였지? 그가 거의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하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가시기 전이요. 강태현의 눈이 순간 젖어들었다. 그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흰색과 검은색 건반이 드러났고 그는 손가락을 살짝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가락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기억을 더듬고 있는 듯했다. 이거 너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곡이란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멀리서 온 듯했다. 첫 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더 확신에 차고 유려하게 변했다. 그것은 쇼팽의 녹턴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멜로디. 새쌍둥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다미의 눈은 아버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는 것에 고정되어 있었다. 소라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하나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있던 공간이 이제 아름다운 선율로 깨어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김상훈과 유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강태현의 손가락은 기억보다 더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음악을 기억했고 그의 마음이 잊으려 했던 감정들이 이제 피아노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서서히 사라지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무게감이 너무 컸다. 마침내 강태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있었다. 엄마가 항상 이 곡을 들으면 울었어.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현은 놀라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랬니? 너희가 그걸 기억하는 줄 몰랐구나. 우린 다 기억해요. 다미가 말했다. 엄마가 아빠 연주할 때 등 뒤에서 춤추시던 것도요. 강태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래, 네 어머니는 음악을 몸으로 느끼셨지. 언제나 내가 연주할 때면 춤을 추셨단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피아노 의자에 함께 앉았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강태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볼까? 그는 하나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건반 위로 인도했다. 간단한 멜로디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다미와 소라도 곧 피아노 주위로 모였고 서로 번갈아가며 아버지에게 배웠다.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이제 서툴렀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것은 새로 시작하는 가족의 소리, 치유가 시작되는 소리였다. 미숙은 문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새 쌍둥이의 웃음소리, 강태현의 부드러운 지도, 그리고 간간히 실수로 튀어나오는 불협 화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불완전했다. 수연 씨, 미숙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당신의 가족이 다시 음악을 찾았어요. 피아노 연주 이후 강가의 저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강태현은 이제 규칙적으로 저녁 식사 시간에 참석했고 주말에는 새 쌍둥이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강태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미숙과 새 쌍둥이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미숙의 지도 아래 각자 작은 일을 맡고 있었다. 아빠, 소라가 놀라서 외쳤다. 그녀의 얼굴과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강태현은 입구에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이수연이 살아있었을 때의 풍경과 너무 비슷해서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그리움이 그를 감쌌다. 무엇을 만들고 있니? 그가 물었다. 부엌으로 들어오며. 호떡이요 하나가 대답했다. 평소보다 활기찬 목소리로. 미숙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강태현은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도와도 될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방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새 쌍둥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버지가 요리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 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회장님. 다미가 반죽 만드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강태현은 코트를 벗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재벌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로서 그는 다미 옆에 서서 밀가루와 설탕을 섞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다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어 비밀스레 자랑스러워했다. 강태현은 생각보다 요리에 소질이 없었다. 그는 계량컵을 엎질렀고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으며 반죽이 그의 손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서툰 모습에 새 쌍둥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곧 강태현도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아빠, 손에 밀가루가 다 묻었어요. 소라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강태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러워진 건 대학생 때였던 것 같구나. 유순자가 부엌에 들어섰다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물러나려 했지만 강태현이 그녀를 불렀다. 유순자 씨, 들어오세요. 우리 호떡 만드는 것 좀 도와주세요. 유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회장님. 부엌은 이제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다. 강태현은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새 쌍둥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들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한때 밴드에서 키보드를 쳤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대학 축제에서 연주했던 이야기에 감탄했다. 엄마는 아빠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대? 소라가 흥미진진하게 물었다. 강태현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래, 네, 어머니는 내가 연주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가장 크게 쳐주셨지.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나에게 다가와 당신 손가락이 마법사의 손가락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하나가 속삭이듯 물었다. 강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내 어머니는 내 연주를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셨단다. 당신 손가락은 여전히 마법사의 손가락이에요. 부엌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추억을 존중하는 고요함이었다. 호떡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것은 가족으로서 그들의 첫 번째 진정한 식사였다. 미숙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뻐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차가운 얼음벽은 이제 녹아내렸고 이 가족은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강태현은 서재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식물들이 빗방울을 맞으며 춤추고 있었다. 특히 진달래 모종은 이제 눈에 띄게 자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새 쌍둥이가 지난 몇 달 동안 접어놓은 종이학들이 가득했다. 각 종이학에는 아이들의 소원이나 질문,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 그는 이 종이학들을 무시했었다. 하지만 미숙이 온 이후 그는 종종 상자를 열어 아이들의 메시지를 읽곤 했다. 오늘도 그는 손을 뻗어 하나를 꺼냈다. 하나의 글씨체로 쓰인 메시지였다.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강태현의 마음이 조여왔다. 그는 다른 종이학을 펼쳤다. 이번에는 소라의 글씨였다. 왜 아빠는 우리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에요. 또 다른 종이학 다미의 것이었다. 아빠도 우리처럼 가끔 울어요.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며 보냈는가. 하지만 그는 결코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실수였음을 알았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는 아이들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친 셈이었다.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문이 살짝 열리고 하나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강태현은 종이학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들어오렴 하나야. 하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접은 종이학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 이거 드리고 싶어요. 강태현은 종이학을 받아들었다. 고맙구나. 이건 뭐니? 접어보세요. 하나가 말했다. 어깨 너머로 문을 흘끔 보며. 강태현은 종이학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하나의 깔끔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아빠, 오늘 미숙 선생님 생일이에요. 깜짝 파티해요. 강태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오늘이 박 선생님 생일이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순자 아주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우린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빠도 와 주세요. 제발요. 하나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태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직 미숙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공식적이고 다소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미숙이 새쌍둥이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가져온 변화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 가자. 그가 결정했다. 하나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정말요? 아빠가 케이크를 가지고 오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 계획했어요. 강태현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케이크를 맡을게. 하나는 기쁨에 가득 차 아버지의 손을 잡아 당겼다. 빨리 와요. 담이랑 소라가 거실 꾸미고 있어요. 강태현은 일어나 하나를 따라갔다. 하지만 문에 도달하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책상 위에 종이학 상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야, 잠깐만 기다려줄래? 내가 할 일이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대서 기다렸다. 강태현은 서재로 돌아가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다. 그는 종이학 접는 법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종이를 접었다. 결과물은 다소 투박했지만 분명히 종이학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그 안에 간단한 메시지를 적었다. 고맙습니다, 강태현. 그는 종이학을 주머니에 넣고 하나에게 돌아갔다. 자, 이제 가자. 케이크를 사러 가야지. 그들은 함께 서재를 나섰다. 강태현은 하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종이학을 통해서만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직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가 그치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비친 햇살이 복도를 환하게 비추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미숙은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새 쌍둥이가 오후 내내 어디론가 사라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을 꾸미고 있다고 여겼다. 이제 그들의 장난은 예전처럼 악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고 창의적인 것들이었다. 그녀는 진달래 모종 주변의 흙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식물은 이제 확실히 성장하고 있었다. 마치 이 가족처럼. 박 선생님, 미숙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김상훈 집사가 정원 입구에 서 있었다. 네, 김 집사님. 거실에서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와주시겠습니까?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무슨 일이죠? 아이들이 괜찮나요? 김상훈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은 서둘러 정원 장갑을 벗고 김상훈을 따라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이 거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김상훈이 미숙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은 어두웠다. 그녀가 한 발짝 내딛자마자 갑자기 불이 켜지고 여러 목소리가 외쳤다. 생일 축하합니다. 미숙은 놀라서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색색의 종이 장식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미숙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쓰인 큰 현수막이 벽에 걸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름다운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새 쌍둥이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각자 손에는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유순자와 다른 직원들도 방 구석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강태현도 그곳에 있었다. 그의 손에는 케이크를 담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미숙이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순자 아주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소라가 기쁘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선생님 신분증에서 생일을 보셨대요. 미숙은 유순자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가 다 계획했어요. 다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케이크는 아빠가 사오셨어요. 미숙의 눈이 강태현에게 향했다. 그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숙이 말했다.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줘서 선물 열어보세요. 하나가 흥분해서 외쳤다. 미숙은 새 쌍둥이가 건넨 선물들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다미는 아름다운 가족 초상화를 그렸다. 미숙도 그림에 포함되어 있었다. 소라는 미숙의 이름을 멋진 캘리그래피로 쓴 작품을 만들었다. 하나는 정교한 종이접기 꽃다발을 선물했다. 너무 아름다워, 미숙이 말했다. 감격의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새 쌍둥이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이제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었다. 유순자가 칼을 가져왔고 미숙이 촛불을 불기 전에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소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어 먹은 후 모두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했다. 새 쌍둥이는 미숙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빴어요? 소라가 킥킥거리며 물었다. 나쁜 게 아니라 창의적이었지.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난 그런 점이 좋았어.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현은 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때때로 그는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미숙이 새 쌍둥이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박 선생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방 안의 대화가 조용해졌다.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주신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약간 비뚤어진 종이학이었다. 그는 그것을 미숙에게 건넸다. 제가 직접 접었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미숙은 감동하여 종이학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펼쳐 안의 메시지를 읽었다. 간단한 고맙습니다와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회장님. 미숙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요. 그 순간 그들 모두는 이 파티가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축하였다. 깨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봄이 저택에 완전히 찾아왔다. 정원은 색색의 꽃으로 가득 찼고 나무들은 새로운 잎으로 푸르게 물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쌍둥이의 비밀 정원에 있는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피었어요, 피었어요. 하나가 아침 일찍 외치며 모두를 깨웠다. 그녀는 복도를 달려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강태현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몇 달 전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날이었다. 준비됐니? 그가 하나에게 물었다. 하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담이랑 소라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강태현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휴가를 냈다. 그는 아침 일찍 김상훈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오늘은 약속대로 북한산으로 가족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모두가 들뜬 분위기로 식당에 모였다. 새 쌍둥이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특별히 손질했다. 다미는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고 소라는 작은 카메라를 목에 걸었으며 하나는 비밀 정원에서 딴 작은 진달래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책 사이에 끼웠다. 미숙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소라가 갑자기 물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강태현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가족 행사였고 그녀는 자신이 초대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강태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박 선생님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구나. 새 쌍둥이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미숙은 감사하다는 미소를 지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곧 그들은 모두 차에 타고 북한산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새 쌍둥이는 끊임없이 제잘거렸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가리키며 감탄했다. 강태현은 조용히 운전하는 김상훈 옆에 앉아 있었지만 백미러를 통해 종종 뒷좌석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북한산에 도착하자 그들의 눈앞에 장관이 펼쳐졌다. 산 전체가 분홍빛 진달래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분홍 구름이 산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와! 새 쌍둥이가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그들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강태현은 아이들에게 이수연과 함께 이곳에 왔던 추억을 들려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고통이 묻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따뜻한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너희 어머니는 항상 이런 꽃들을 보면 노래를 부르셨단다. 그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꽃들보다도 더 아름다웠지. 어떤 노래였어요? 하나가 궁금해했다. 강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된 한국 민요였다. 새 쌍둥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없이 경청했다. 그 순간에 마법에 사로잡혀 노래가 끝나자 소라가 물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강태현이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그들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미숙은 몇 발자국 뒤에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다. 유순자가 특별히 만들어준 음식들이었다. 그들은 진달래가 만발한 언덕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식사 중에 강태현이 잠시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드릴 제안이 있습니다. 미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새 쌍둥이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새 쌍둥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식 가정교사로 일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임시직이 아닌 우리 가족의 영구적인 일원으로서요. 미숙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이었다. 그리고 강태현이 계속했다. 저택 내에 당신만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직원 숙소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새 쌍둥이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일제히 미숙에게 간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제발요, 선생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소라가 애원했다. 우리가 잘할게요. 다미가 약속했다. 우린 선생님이 필요해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미숙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광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이 특별한 가족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새 쌍둥이는 기쁨에 겨워 미숙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꼭 안았다. 강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하나가 행복하게 말했다. 강태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수연아, 볼 수 있니? 우리 아이들이 다시 웃고 있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진달래 꽃잎을 흩날렸다.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새로 만든 이야기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